모종림 교수님의 발제문의 첫 번째 문장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지금 균형발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은 이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제가 PPT의 제목을 뭐라고 처음에 썼었냐면 균형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너무 감성적인 듯하지만 그래서 한동안 뭐 여러 가지 정책도 분석도 해보고 실태도 진단하고 하면서 한동안 약간 무기력증,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었고 아마 우리 모 교수님께서도 이런 저와 약간의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아마 짧게는 20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부터의 균형발전 정책, 또 길게 광의로 보면은 저는 60년대부터 균형발전 정책의 스펙트럼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성과도 하나도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체감을 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그냥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특히 2000년 이후에 이제 국가정책으로 됐죠. 국정과제로 되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종의 저는 그걸 패러다임 경쟁을 했다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요. 정권, 그러니까 같은 정당끼리 해도 집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하게 되면 집권 정부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전 정부의 정책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문제인식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네 개 정부가. 똑같은 문제인식인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이전 정부가 중앙정부 주도의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야. 너는 못했어.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어떻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는지 하여튼 그럼에도 그들이 그 적합 정권마다 썼던 전략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권 정당의 어떤 정책 기조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한 20년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요 정책 역량이 축적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 5년 단기적인 성과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엄청 종합적이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잘했다고 해가지고 정책 성공했네 이렇게 누구도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관성 없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다 나눠먹기식 아니야? 이런 이쪽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시각을 갖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연구를 하면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지? 우리나라만 이 모양인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 두 개 나라 저희가 조금 봤거든요. 자기네들 정책을 자체 평가한 걸 딱 봤는데요. 제가 썼던 용어를 우리나라한테 제가 평가하는 용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로컬 엠파워먼트가 결여돼 있다. 그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에 스며들지 않는 표면적인 시책 추진을 했다. 뭐 하여튼 어쩜 이게 그대로 놓고 보면 이게 일본인지 영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다. 아마 그 내막에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보수당, 민주당, 노동당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지역 정책은 바뀌거든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없던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스타트 라인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지역주도 분권형의 균형발전 정책.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4개 참여정부 이후 20년 동안 4번의 정권에서
항상 문제를 지적했던 게 중앙주도의 하향식 접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분권형의 균형 발전을 가겠다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 돼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컨텐츠 아이템 하나하나 발굴해서 사업, 이렇게 공모사업 해갖고 지자체한테 돈 쓰게 하는 건 쉬워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 하겠다는 분권형의 균형발전 정책은 굉장히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얘기했던 주제가 되는 이 로컬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 되고요. 또 지역 주도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은 저는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 물론 아까 부여군 그 발표할 때 정체성이라고 있는 워딩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솔직히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각 지역마다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뭐 하면 뭐 단풍하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딱 온 국민들이 일종의 공감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획일화된 또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아이덴티티 또 지역의 개성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지역다운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상실, 소실 해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제 분권형으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가면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국가의 역할도 이제 달라져야죠. 근데 여전해요. 말은 분권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만하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뭐 일본 영국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서 레벨링업 어젠다라고 하는 정책 어젠다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로컬리즘이에요. 그래서 로컬 또 커뮤니티의 어떤 그 개성,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려서 좀 균형 발전의 성과,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겠다. 아마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지금 문제인식,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맞는 좀 적절한 정책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 쪽의 업무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도시재생 쪽에 넘어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 속에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모든 정책들을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졌고 그 시기에 저는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 단위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새틀마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들의 정책들의 제안을 하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넘어오면서 저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고 너무 빨리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 넘어오는데 이제 우리 정혜숙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매번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 그 전 정부에서 해놓았던 수많은 연구들이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연구와 실질적으로 했었던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과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그 경험들은 전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의 평가들을 공개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지역의 상권 활성화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사실 도시재생이나 기존 부분에서 많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침 10시부터 지금 여기 계속 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뭔가 정책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은 일선 행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선 행정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법과 규칙은 정책의 틀 내에서 하나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밥 먹는데 8,000원 이상 쓸 수 없고 이런 예인 거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커피 한 잔 사는 거를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물어봐 주십시오.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현장에 있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은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 안에 갇히는 거죠. 반면에 민간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민간과 행정이 어떻게 협력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수없이 많은 이론서들과 정책들 속에서 제한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되지 않으면 공연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좀 춘천에서 왔습니다. 어제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론을 하고 또 오늘 여기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재생센터들이 지금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로 비상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가이드라인 지금 수정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의 역량 강화 비용, 거버넌스 비용,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부분들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국고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한꺼번에 지원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빼버리고 나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공무원들도 뭔가 알만하면 가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나 농림부 다양한 부처에서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을 없애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왜 없애려고 하는 고민인가, 실제로 이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과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네를 중심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논의해 왔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들도 대단히 깊이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정화시키부터 동네 단위로 계획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마다 창업교육센터는 다 있고 지역마다 공간들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 동네의 거점들도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인 거죠. 실질적으로 현장의 상황들은 그게 그냥 개인들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아니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개인들한테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창의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양극단에 있는 것을 어디에서 만나게 할 거냐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이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법과 절차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민간이 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공연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정책 부분에서 저는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지금까지 온 정부의 큰 틀의 차이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기조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그대로인 거죠. 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현장과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직전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장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오늘 부여 군수님도 핵심적인 사업만 말씀하시고, 우리 모종민 교수님은 워낙 많이 이제 함께 토론한 적이 있어서 모종민 교수님 방향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어서 제가 그 중에 제가 관여했던 재생과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또는 이런 방향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종민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골목상권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지속 성장의 핵심이 골목문화 유지와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다양한 그 골목상권, 지역 활성화, 지역 활력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그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재정이 확보되면 다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해 보지만 실제 그래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주심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에는 공동체성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분이 오늘 언급하는 데는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뉴딜 정책이 그럼 쓸데없는 정책이었나라고 생각하지만 냉엄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한 몫을 해왔죠. 각 지방마다 도시재생 누릴 사업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아낸 게 엄청난 액수들이 지금 뿌려졌는데 그 액수에 대한 얘기 지금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돈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키워줬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 보면 뉴딜 사업도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좀 지자체가 특히 기초지자체가 소멸론에 들어가 있는 기초지자체가 좀 생존 전략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도시재생 센터들 쪽으로 공문이 날아갔는데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 주지 않겠다. 있는 것도 여차하면 중지하겠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 공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쪽으로도 또 공문이 나갔어요. 돈 안 주겠다. 사회적 경제 알아서 해라. 중단한다. 이거 다 나갔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우리가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런 연락을 다 했고 이미 그 공포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에 지금 세 분에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구도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자립구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초지자체에 자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초지자체마다 자기 컨텐츠도 있고 지역 자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까지는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주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곽에 놓여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활성화 자립 정책을 세워서 그 재정을 확보하려면 무언가를 이 자산을 가지고 콘텐츠를 발굴해야 됩니다.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 전략을 세워야죠. 최소한 10년 이상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면 민간 파트너를 이제부터 함께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가도 돈을 안 대주고 광역지자체도 돈을 안 대주는데 기초지자체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것은 민간 파트너다. 민간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데 민간과 손을 잡는 순간 바로 들어오는 그 원펀치가 뭐냐면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혜 줘야죠. 특혜를 주는 대신 수익을 벌어가는 민간 쪽에서는
공공환수를 30%씩 해라 매년 10년 동안 좋다 니네가 받아라 벌어가라 다만 30% 정도씩은 매년 지역에다가 공공환수 해줘라. 그래서 지역도 살고 너희도 살고 공존하자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라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을 노래자로 쳐다볼 수는 없는 시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때에 우리 지역의 현장에는 아까 말한 노종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 골목 상권을 키울 수 있는 조건 중에 시장과 그 다음에 골목과 주민들의 공동체 이 공간 안에는 지금 너무 많은 학교들이 폐교로 남아돈다는 거예요. 이 폐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폐교가 교육청의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자체, 지역 주민의 자산이니까 이 폐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지역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때가 이제 아까 부여군수님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지역화폐 분명히 얘기하지만 원래 지역화폐는 상권활성화 기금 아닙니다. 그 방식은 어디선가 시작을 하니까 다 그건 줄 알고 다 따라했던 것이지 원래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 안전망 구조이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만 상권 활성화 기금으로 바뀌고 그 용도로만 자꾸 쓰여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체인 주민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지역화폐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자원봉사와 공공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화폐를 해주기 시작하면 주민은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도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에 공공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의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잡아가면 충분히 저는 지역화폐가 아까 말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이것들이 그 역할을 다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저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말고 우리가 한 번 더 이전에 했던 방식 중에 여러 가지 가치를 다시 한 번만 부여하면 그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통해서 마을 활력과 골목 상권과 그 다음에 지역을 소멸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발전 전략이 외생적 발전 전략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은 중앙부처의 공모제도, 지방은 국고보조금이라는 그 도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우리가 중앙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자. 대표적인 방법은 재원의 규모를 넘겨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방법은 지방세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지방 교부금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제 당국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중앙부처도 사업을 집행한다. 그러니 그 사업 집행하는 자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 못 넘겨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 지금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 내지는 중앙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가 있는 이상 중앙부처 집행사업을 하지 마시오. 기획만 하시오. 법제도만 고쳐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 중앙부처가 그것도 실체가 있는 조직인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윤석열 정부의 기본이 지자체가 이제 좀 중심이 되어서 포괄적 기획기능 이걸 좀 키워서 그 이름이 뭐 전 일반인에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의 특구든지 특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걸 제출하면은 그에 맞춤형으로 뭔가 이 정부에서도 제도 고치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정신을 좀 가져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뿌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도로가 좋아지고 통신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통과 통신이 좋아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현상이 빨대 효과가 나왔습니다. 빨대 효과. 지방이 역으로 서울에 수도권에 싹 빨려버리는 겁니다. 또 대도시 인근에 있는 시구는 그 대도시에 빨려버리는 거고
그런데 아까 우리 박정현 부여 군수님은 농민수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해가지고 자금이 인접 시군으로 빨려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거 그 지역 내에서 돌게 했다. 이건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오종린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역이 살려면은 직주락 이걸 갖춘 상권이 형성돼야 된다. 직장과 주택과 락이라는 것은 교수님 즐거움인가요? 네. 그러니까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방법론으로 제시해 주신 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훈련시켜서 그걸 앞장 세우고 그 크리에이터의 작품들을 연결자가 기능을 하고 그러면서 자치단체는 소위 말해서 장사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고 이거 굉장히 그 지역의 기획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오늘 우리 주제에 딱 맞는 이런 두 분의 발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그 지역에 모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는 가장 현안이 뭐냐면 인구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활력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사하기 좋고 뭔가 돈이 돌아가도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도시에서 유동인구가 됐건 그 지역의 거주인구가 됐건 하여튼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수도권에 사람이 50%가 있으니까 수도권 인구가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유동인구로 오건 거주인구로 오건 간에 오게 만들어야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의 이 토건 사업만이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이런 것까지 가미돼야 된다.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뭔가 저수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드리고요. 하여튼 그 모종린 교수님 저도 질문이라고 하면은 읍면동 그랬는데 동은 뭐 말씀해서 도시니까 뭐 한데 특별시 광역시에는 우리 모종린 교수님의 모델이 소위 말해서 이 마용성 모델이 잘 적용될 것 같은데 일반 시에도 그런 대로 될 것 같은데 구에는 그게 좀 읍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현 부여군수님의 그 안에서 자금의 순환 정책 이것은 이제 그 경우는 정말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다른 지역에도 일반화된다면은 어떨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덧붙여서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해가지고 어떤 기부는 마을에다가 지정해서 줄 수 있게 하고 어떤 기부는 읍면에다가 기부해서 지정해서 줄 수 있게도 함으로써 좀 성과가 다양하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시군에서 좀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지침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는 그건 같습니다. 지방의 기획력, 지방의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분 말씀과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오종립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경험 많으신 인재분들이 좀 다음 정부에 그냥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으로나 어떤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동안 지역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그렇게 계속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두 분 저한테 많은 의견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 좋은 동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래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여 군수님도 계신데 서울이 더 좋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지역 발전은 거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서울이 다르다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에 가서 할리우드도 로컬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뭐 별거 없어요. 강남도 로컬이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가고 그리고 우리 동네를 좀 재밌게 해야 되네. 우리 군수님도 가시는 게 부여가 노잼 도시일 것 같다 하면 이게 좀 꿀잼 노잼 도시가 굉장히 지역한테 중요한 논쟁입니다. 근데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역이 이렇게 재미없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청년들이 뭘 해도 안 돼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뭐 좋은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같은 공급해야 뭐 가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리 근데 아까 전에 읍면 얘기하는 거 근데 동네를 재밌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면단위 가들의 중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농촌 지역 가면 면이 다 자동차 도시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될 때도 없어지고 자동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단위에서 중심지 상권이 있을 책임도 있고 거기에 좀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그것도 충분히 네 가게면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네 가게 커피 전문점, 빵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하나가 독립서점 이렇게 네 개만 모아놓으면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이나 농촌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베이커리랑 커피 그리고 독립서점을 넣어요. 이미 시장에는 그렇게 해서 작은 동네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여에 지금 가면 제가 부여에 강 건너도 마을 있잖아요. 지금 공예 마을 만드는 호수면이 있는데 교암리 자원길이라고 박경화 대표가 하는데 면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우리 자료지 141페이지 보시면 우리 권상동 센터장님이 쓰신 발제문에 타해성과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공조의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공조의 사례가 아니고 부여문의 사례다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타해성과 보상사업은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돈으로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재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투자 받아서 뭔가를 하고 성과가 나면은 다시 돌려주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고령 인구가 많아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또 힘들어해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서 치매를 치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다만 더디게 진행하거나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프로그램을 잘 관리를 하면 치매가 5년 정도 이상 더디게 오고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안심하고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는 데서 쉽고 그래서 요거를 해봤는데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야에 어떻게 확대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도 하고 있지만 우리 유사한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기업들도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기부하면 세금 좀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도 올리고 세금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해에 환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타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해성과 보상제도를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일하는 방법이거든요. 기업들이 싫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권상동 센터장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분석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